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생활 9년 차인 피데스 베트남 자산운용 대표를 맡고 있는 김광혁입니다. 앞서 사장님께서 베트남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고요. 저는 그렇다면 베트남에 일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뭐가 있는가, 그 상품들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 제가 리스트를 쭉 뽑아왔는데요. 이거 외에는 아직까지 도입된 게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은행 예금이고요. 국채와 회사채, 그리고 채권형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채는 국채를 제외한 모든 채권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은행채 같은 금융채, 증권사의 이런 거 전부 포함해서 국채가 아니면 회사채다. 이렇게 단순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는 일반 주식이 있고 주식형 펀드 그리고 ETF가 있고요. 파생 상품 현재 도입되어 있는 것은 VN30 지수 선물, 국채 선물, 카버드 오런트 이런 세 가지 상품이 현재 베트남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은행 예금은 2, 3년 전부터 급격히 금리가 다운됐습니다. 현재 각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체로 3개월물이 3.5%, 6개월물이 4%, 그리고 1년물이 약 5.5% 정도로 옛날에 비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 금리가 많이 낮아진 이유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이전에 시중에 자금이 좀 부족해서 2019년 후반에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달라 요청을 해서 그때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은행의 과잉 유동성이 크게 나타났고요.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 이게 인터뱅킹 우리나라 보면 콜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은행들의 과잉 유동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세 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추가로 정책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지만은 중앙은행은 현재 구두 지시를 해가지고 시중은행에게 계속 금리를 인하해라. 특히 대출금리를 인하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베트남은 중앙은행의 말발이 좀 많이 먹히고 있으니까요. 지시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기준은 올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유지가 될 거라 보이는데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베트남도 올해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이 진행되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폭은 걱정하실 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채도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졌는데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은행의 과잉 유동성에서 2019년 말에 국채 금리가 급격히 다운된 바 있습니다. 이때 돈이 은행에 많이 풀렸는데 베트남의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주식 투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국채 투자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 국채를 엄청나게 사게 되면서 국채 수익이 급격히 다운됐다가요. 그 다음 연초 일시 올라왔지만 그 다음에 중앙은행 금리와 함께 금리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최근에 좀 미국 영향을 받아서 금리가 오르게 됐지만 3년물이나 5년물이 1% 미만 유지를 하였고요. 최근에 약간 좀 오른 상태입니다. 주식은 앞부분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 두 개의 거래소와 한 개의 장외 시장이 있습니다. 호치민 거래소는 대체로 대형주고 우량 기업들, 한국에 보면 코스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노이 거래소는 그보다 작은 종목들, 코스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소의 상장 조건을 갖추지 못한 나머지 종목들은 유동성, 즉 시장에서 매매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업컴 시장을 오픈해서 지금 이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별로 상한 일일 등락폭은 호치민 거래소가 7%, 하노이가 10%, 업컴 시장이 15% 일일 등락폭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거래소에 신규 상장하거나 다른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 이전 상장할 때 그 첫날은 상한 폭이 호치민 거래소가 20%, 하노이가 30, 업컴이 40%입니다. 신규로 상장하거나 그럴 때 보면 최대 호치민 거래소는 일반 주인 7%지만 그 하루만은 20% 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동일하게 결제일은 T+1이고요. 최소 주문 수량은 100주입니다. 2020년 말에 개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이때 호치민 거래 시스템이 과부하 관리에서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줄이기 위해서 10주 단위였던 주문 수량을 100주로 일시적으로 올렸고요. 올해 중에 KRX 시스템, 한국 거래소에 KRX 시스템이 도입되면은 이런 과부하 문제를 깨끗이 해결될 것 같고요. 그때 되면은 주문 수량을 다시 10주로 환원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이 가장 힘들어하신 부분이 결제 시스템입니다. 현금이 있어야만이 주식을 살 수 있고 또 주식을 팔 때도 이미 결제가 완료돼서 주식이 실제 내 계좌에 입고됐을 때만 주식을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게 MSCI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KRX 시스템이 도입되면 단계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도입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현재 세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게 직접 투자 방식,
즉 투자자 본인이 증권사 방문하셔서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자금을 입금한 다음에 매매할 종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주문 매매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간접 투자로 대표적인 게 이제 펀드입니다. 베트남에도 주식형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에 가입을 해서 운영하는 운용사가 운영하게 하고 투자자들은 매매 차익만 펀드에 가입했다가 필요하면 해지해서 매매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일임계약입니다.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이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 입금하는 과정은 동일한데 운영하는 게 종목을 선택하고 매매 타이밍 잡고 이런 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부분만을 저희 운용사하고 투자 일임 계약을 맺고 저희한테 맡기시는 겁니다. 일정 기간 계약 기간을 정하고요. 저희한테 자금 운용을 맡기시면 저희가 운용을 해주죠. 이게 투자 일임 계약입니다. 저희는 2020년 1월부터 여기 베트남에 계시는 기관 및 개인 대상으로 투자 일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은 1년이지만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자금이 필요하면 필요한 자금만큼 또는 전액을 다 해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자금이 더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자금을 더 태울 수가 있는 만기에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최소 계약 금액은 10억 동 이상으로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펀드가 아니고 펀드는 다수의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기 때문에 편한데 이건 1대1로 계좌를 주문을 내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제한하고 있고요.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성과수를 두 개 나누는데 기본 수수료는 계약 금액의 한 1%를 계약 만기 후에 후치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수수료는 저희가 목표 15%를 목표로 하는데요. 15%를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 수익의 10%를 성과 수수료 받습니다. 즉 만기 시에 절대 수익이 15% 미만이면 성과 수익이 없고요. 초과했을 때 초과 수익 만약에 50% 수익이다. 그럼 초과 수익이 35%지 않습니까? 그곳의 10%, 즉 3.5%를 성과수로 받는 그런 상품입니다. 다음은 이제 파생 상품입니다. 베트남에 가장 먼저 도입된 지수 선물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뭐 투자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경험 못했던 상품일 겁니다. 지수의 방향성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즉 앞으로 베트남 지수가 오를 것이다. 그럼 선물을 매수하고요.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하면 선물을 매도해서 상승과 하락 시에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호치민거래에 상장이 되어 있고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만기가 됩니다. 현재 4개 상품이 상장되어 있는데 지금이 3월이니까 당월물 3월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월물 4월물, 그다음에 이번 분기월물 6월물, 그다음 다음 분기월물 9월물 4가지가 있습니다. 3월물 같은 경우는 이번 3월 17일 만기가 되는데요. 만기가 되면 없어지고요. 지금 4월물이 당월물이 되고 없어지는 당월물이 다음 만기에는 5월물이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3월 17일이 지나면 4월물과 5월물, 그다음에 6월물, 9월물 4개가 잔존하게 됩니다. 지수 선물을 투자하는 것 크게 두 가지 목적인데요. 지수의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목적이 있고요. 제가 지금 현물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사고 파는데 기회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나중에 언제 사야 될지 그 타이밍이 잡기 힘들고요. 그래서 현물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대신에 현물 주식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선물을 매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가 크게 빠져가지고 현물 주식에 손실이 발생했지만은 선물 계약을 매도했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지하는 목적으로 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선물 투자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선물 가격이 1,500동이다 하면은 한 계약 금액에 10만 동을 곱한 금액, 약 1억 5천만 동이 한 계약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 때는 이게 다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증거금률이 3%만 있으면 되거든요. 한 계약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현재 가격 기준으로 약 2천만 동만 있으면 한 계약을 매도하거나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요 문제는 이거 데일리로 매일 종가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자금을 충분히 여유 있게 넣어놨거나 그러지 않고 자금이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다음날 반대 매매 나옵니다. 청산되니까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지만 기대 수익이 높은 하나의 상품입니다. HTS 화면을 캡처해 놓은 건데요. 해당 종목 클릭하셔서 주식처럼 매수 매도 물량을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지수 선물이 지수의 방향성에 투자하는 거라면 개별 주식의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이 카버드 워런트입니다. 원래 카버드 워런트는 콜 워런트하고 푸드 워런트 두 종류가 있는데요. 콜 워런트는 앞으로 워런트를 만드는 기초 자산이 되는 현물 주식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베팅할 때 매수하는 상품이고요. 반대로 그 현물 주식이 하락할 것이다 할 때는 풋 워런트가 있는데 아직 베트남에는 콜 워런트만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치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결제일은 2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면요. 이것은 콜 옵션이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현재 예를 들어서 이게 비나밀크 예를 옛날에 든 건데요. 현재 비나밀크 현물 주식 가격이 13만 5천 동이다. 그리고 행사 가격이 14만 동이고 이걸 기초자산을 만든 카버드론트 한 계약의 가격이 12,500동이라고 했을 때 손익분기점은 행사 가격이다 한 계약의 매수 가격인 15만 2,500동의 손익분기점입니다. 최소 이 가격 이상으로 현물 주식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주식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그 이상 상승했을 때는 그 차익만큼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고요. 반대로 예상보다 달리 비나밀크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면은 이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한 계약 12,500원 샀으니 이것만 포기해버리면 돼요. 비나밀크 가격이 얼만큼 하락한다 하더라도 손실은 적극으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카버드 워런티인데요. 밑에 예시를 보겠으면 비나밀크 현재 13만 5천 동인데 한 달에 18만 동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 투자 방법은 현물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방금 이 카버드 원트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됐을 때 수익률을 보면은 현물 주식을 샀을 때는 약 33%지만 이 카버드 원트 샀을 때는 수익률이 약 250%로 상당히 레버리지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상품은 현물 주식을 보면 외국인 한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바일 월드나 FPT 같은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지금 한도 40% 소진됐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를 고려해 가지고 한도 소진된 종목을 기초 자산에서 이런 카버드 워렛을 만들었고요. 이 워렛 상품은 외국인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도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많이 만들어졌고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투자하는데 그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권은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베트남에서 아직 채권 시장이 크게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요. 유동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살 수는 있는데 나중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할 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하실 때는 만기 구조를 보시고 만기까지 내가 가지고 간다. 이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셔야만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발행 시장이나 유통시장에 직접 매입하는 게 수익률이 높지만은 그런 단점이 있고요.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인 경우에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가 웬만큼 차이가 발생해요.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은 낮지만은 이런 유동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몇 개 그 채권형 펀드가 있습니다. 수량은 많지는 않고요. 참고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저희가 올해 2022년 1월 달에 증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채권형 펀드입니다. 피데스 본드 펀드입니다. 요건 뭐 일반 펀드하고 동일합니다. 언제든지 돈이 있으면 펀드를 사고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주식을 파는 주식처럼 매매를 하는 그런 거고요. 주로 이제 베트남 법상 채권형 펀드는 상장 회사채, 그다음에 금융기관 CD 이런 게 주로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대 수익률 한 5%에서 5.5%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식형 펀드입니다. 베트남에도 주식형 펀드가 많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아직 간접 투자 시장이 초기 단계입니다. 남에게 돈을 맡기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투자하려는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요. 주식형 펀드가 몇 개 있지만은 운용 금액이 2천, 3천, 4천만 달러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주식형이나 채권이나 펀드 가입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건 비상장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판매 증권사. 저희 같은 경우는 키스 증권을 판매사라고 있는데요. 펀드마다 판매 증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판매 증권사에 방문하셔서 펀드 가입 신청을 하시고 매수 금액을 그 운용사가 수탁은에 계산한 그 계좌로 송금을 하시면은 그 다음 날 대체로 여기는 데일리로 펀드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매매를 하는 것을 대부분은 일반적인 노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이렇게 펀드 가입하고 자금을 납입하시면은 수요일 날 펀드 증서가 매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지수 펀드는 ETF입니다. 지금 베트남은 간접 상품인 펀드 상품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대신에 ETF가 먼저 시장을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불과 뭐 4, 5년 전만 해도 베트남 시장은 그 ETF, 외국계 ETF, 여기서 보면 두 개 우회가 있는데 FTS ETF하고 반벡터 ETF 이 두 개가 운용 규모가 컸고요. 옛날에 보면은 이 두 개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면은 베트남 시장 주가가 급등하고 자금이 유출되면은 주가가 바로 급락하는 즉 저 두 개의 외국계 ETF에서 베트남 시장이 많이 자질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거 외에 새로운 외국계 펀드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2017년, 20년부터 베트남에서 로컬 자산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주로 VN3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ETF를 많이 출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다이아몬드 ETF하고 핀레드 ETF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ETF는 외국인 한도가 소진됐거나 거의 뭐 1, 2%, 5% 남은 이런 종목을 모아서 운용하는 이런 상품이고요. 결론 목적은 초기에 현물 주식을 살 수 없는 외국 투자자를 위해서 이것은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핀리드 ETF는 은행 업종을 중심으로 하고 일부 보험 업종과 증권 업종을 포함
하는 금융업종을 기초 투자 대상으로서 만든 ETF입니다. 현재 저 두 개가 2020년 말에 두 개 나왔고 지금 가장 많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보면은 지금 외국계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상장돼 있으면 일반 주식과 동일합니다. 종목을 클릭하셔가지고 주식처럼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입금하고 이런 방식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처음 베트남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 베트남 예탁원으로부터 이 스탁 트레이딩 코드, 즉 STC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한 개씩만 개설이 되고요. 이 업무는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증권사마다 약간의 서류 차이는 있지만 여권 공증본만 있으면은 가서 자필 서명, 서류에 자필 서명하시면은 증권사가 이 STC 발급 신청을 대행하고 나오면 바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내국인 국내에는 관계없이 한 증권사의 상품별로 한 개의 계좌씩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제가 만약에 키스증권의 주식형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 계좌를 만들고 싶다면 다른 증권사에 개설해야 됩니다. 키스증권에 추가로 개설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다른 증권사 개설하실 때는 아까 스탁 트레이딩 코드가 있는데요. 원본은 처음 만든 증권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 사본으로 받으시고 만약에 이제 미래로 가시게 된다면 그 사본하고 미래가 계좌 개설에 필요한 게 대체로 여권 공증만 있으면 거의 될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은 미래 증권에서 또 다른 주식형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설을 하는데 보통 한 3, 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유 되실 때 미리 주식 계좌, 스탁 트레이딩 코드나 주식 계좌 하나쯤은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베트남에서 주식 매매에 대한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지 매매는 증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있습니다. 이거 이미 다 손익에 다 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거 외에 추가로 이익이 났을 때 그에 대한 과세는 베트남에 현재 없습니다. 다만 증권사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나오는 현금 배당 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이것도 개인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베트남 내 사업장 등록증을 가진 법인들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나중에 그걸 다 모아서 결산할 때 손익을 반영해서 법인세를 냅니다. 마지막 채권입니다. 채권은 원래 만기까지 가져가셔야만 가장 아직까지는 안전한 방법이고요. 만약에 만기 전에 중간에 채권을 판다 했을 때는 매도 금액의 0.1%를 채권 거래세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하실 때는 특별한 일이 없나 만기까지 일단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펀드 가입해서 수익률이 좀 작지만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내 법인은 중간에 판다 하더라도 매도 거래세가 없고요. 아무것도 원천 징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시간이 촉박해서 개략적으로 훑고만 지나갔는데요. 이 세부 상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